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낙후된 도심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도시재생.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지역의 활성화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원주 도시재생의 사례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도시재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님, 지영구 상지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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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수님 다시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원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 이유가 뭘까요? 예, 이 도시재생이 출발하게 된 계기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축발이 바로 이 부동산 거품으로 촉발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거품으로 촉발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대규모의 재개발이 아닌 현장 개량 중심으로 이제 소위 재생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된 거죠. 네. 그래서 2008년부터 이게 도시 재생의 개념으로 조금씩 환경을 개선해 가다가 2013년도에 이제 그 도시 재생법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됩니다. 제도적 기반을 이제 갖추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규모라는 게 3년 동안 46곳 정도. 근데 그게 한 연 1,500억 정도 지원이 되니까 한 30억 내외. 그래서 규모도 작지만 그 당시의 개념은 그냥 공간을 갖다 새로 다시 만든다.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네. 중심에. 근데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이제 그 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지역 주민이, 즉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주민이 빠져 있는 상태의 도시 재생에 그런 취약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발굴됐던 이제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감안한 이제 새로운 도시 재생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시 재탄생을 하게 된 거고, 근데 원주라는 지역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중소도시로서 방금 말씀하셨던 인구 감소나 이런 현상에 의해서 원도심이 쇠퇴하는, 낙후해가는, 그리고 상권이 좀 저조해지는 이런 현상도 함께 우리가 보고 있지만, 네네. 거기다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입주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이 또 결국 어디서 왔나 보면은 원도심에서 온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의 새로운 공간이 조성이 되면서 이제 구 공간이 이제 쇠퇴해버리는 그런 현상도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평화무드로 이제 변화하면서 이 원주의 큰 특징이었던 이제 군사도시라는 게 이제 조금씩 퇴색이 되면서 그 있었던 지역에 대한 새로운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아주 복합적인 게 다양한 그 주제들이 섞여 있는 데가 바로 원주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제 중소도시의 문제들을 이제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풀어가 보자.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거기다 우리는 뭘 갖고 있냐면 주민이 주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이 잘 조직화돼서 그들이 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뭔가를 일을 꾸려간다는 것인데 바로 원주가 사회적 경제의 원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런 이유에서 우리가 원주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네,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그 지역의 뭐 전통이나 문화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원주 지역의 특색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작년에 우리 일반 근린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이제 선정된 게 이제 학성동지구인데요. 네. 그 슬로건이 바로 군사 도시의 역전, 평화 희망 마을로 꿈꾸다,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원주를 기억하기를 군사도시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그 시대는 이제 점점 이제 퇴색이 되고, 그럼 그걸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근데 바꾸되 그걸 누가 주체가 돼서 그걸 바꿔갈 것인가에서 주민들이 나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적 특색이 이제 바로 대단히 재개발하면 그냥 지워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이 도시 재생의 틀 안에 이걸 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은 좀 이제 실패하긴 했습니다만은 봉산동 같은 경우는 바로 거기가 우리 원주의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그 생가가 거기 있고, 원주 초등학교, 우물시장길 일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게 도시 재생 뉴딜의 이제 마중물격으로 이제 아주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에 이게 거기 이제 그래도 선정이 돼서 이제 당장 필요한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앙동 같은 경우는 중앙동 권역에 이제 강원 가명, 그리고 중앙시장, 자유시장,
풍물시장 그리고 문화의 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 강원 가명이라는 그 역사적 자원이 바로 이제 전통 시장들이 밀집해 있는 상권 활용화 이제 활용하겠다는 거죠. 강원 가명이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의미인데요. 강원도가 조선 시대 한 500년 동안 이 중심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은 이제 물론 도청 소재지는 춘천에 나가 있습니다만은 역사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이 바로 원주가 이제 강원도의 뿌리였다 이런 걸 갖다 거기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상권이 뭐 좀 이제 쇠퇴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또 지금 다 전통 시장들이 다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한건 묶어서 한 4, 5권역을 해서 도시 재생의 관점으로 키워볼 수 있다. 지역적 특색들이 그게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 이제 더 추가한다면 이제 우산동 같은 경우는 바로 상지대학교가 있어서 그 대학과 함께하는 캠퍼스 타운형으로 도시 재생에 또 기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에 있어서 네. 원주의 특색을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상지대학교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지대학교는 원주 내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좀 추진 중이고 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원주형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핵심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상지대학교의 그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지대학교는 지루한 구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대학교고 그 기간 동안 대외 협력,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공헌 등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 상지대학교가 이제 정상화가 된 상태에서 대외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대학으로 위상을 매기자고 노력하고 있고 지역 공원의 입장에서 상지대가 위치하고 있는 우산동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협력 처장을 맡고 있는 제가 도시재생의 우산동 지역을 면밀히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우산동의 특수한 경우는 다른 지역 지금 이기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산동, 학성동, 중앙동과는 달리 상지대학교라는 대학이 위치한 대학타운형으로 그 제안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산동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네. 이제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오롯이 반영돼서 지역 주민들이 도시 재생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되찾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나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도시 재생의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사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들, 그다음에 복합 생활 SOC 복합화 사업들, 그다음에 크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 같이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이 맡고 계신 이 우산동 특색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산동은 사실 그 앞에 그 군수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어서 네. 오랜 시간 동안 약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우산동이 원주시의 가장 큰 핵심 지역으로서 시외버스 터미널 등과 같은 것들이 다 이전해 갔고 네. 이제는 사실은 낙후된 도시 중에 하나, 지역 중에 하나가 돼서 도시재생 사업에 들어갔는데 우산동은 상지대가 있고 폴리텍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모두 위치해 있는 원주시에서 유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낙후됨이 지금 원주시의 도심이 중앙동에서 단구동, 단계동, 무실동, 혁신도시 이렇게 계속 이동함에 따라서 새로운 그 사업들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여태까지 지내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산동 주민들도 그 낙후된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오는 좌절감 같은 것이 지역 경제에 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산동을 대학과 함께하는 대학타운형으로 추진하면서 대학의 공간을 오픈하고 전문 인력을 서포트해주고 학생들과 같이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를 같이 함으로써 우산동이 좀 더 나은 도시재생에 더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좀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서 힘든 부분을 맞습니다.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 도시재생이 추진되는 주요 그 지원 체제는 원주시,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다음에 지역 오산동의 지역자치주민협의회, 네. 그다음에 대학타운형이라는 이름으로 상지대학교가 같이 사업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 학성동만 하더라도 국비 85억, 그다음에 총 322억이 투입되는 중요한 아주 커다란 행사입니다. 네. 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타운형이니까 조금의 더 지원도 많을 거고 덩어리가 있는 만큼 사실은 제일 중요한 목표인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네 개의 주체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고 원주시나 지원센터에서 원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고 상지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요 주축되는 그 기관이나 협의체들이 어떻게 서로가 상생하는 방향에서 서로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도시재생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 협의되는 상생의 그 마음 자세를 다 갖출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 가지 더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센터를 짓고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를 넓히고 하는 것이 도시재생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이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되찾고 내일은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강하게 가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도시재생의 순 역할일 텐데 도시재생의 그 순 역할이 아닌 역할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이런 사업을 쭉 추진해온 과정들이나 그 결과에 대한 성과 보고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같이 현장에서 본 바로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게 바로 이 소통이 좀 부족하구나 하는 걸 제가 늘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소통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학성동에서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여는데 거기 이제 왔던 이제 기록을 제가 좀 한번 살펴봤더니 그 주민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아니 오늘 개최하는데 어제 통지를 해주면 어떡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국토부에서 이제 선정하고서 그다음에 그 이 원주시로 내려온 거에 대해서 그 문서 만들어서 언제까지 해라 하니까 이걸 좀 그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 급박하게 돌아갈 그렇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의 왜 이렇게 느릴까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원주시 안에서의 그 행정 체계에 돌아가는 구조하고가 이게 같지가 않거든요. 사실상 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생태계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그 생태계 리듬이 다른 것을 갖다가 서로 첫 만남에서는 절대로 서로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왜 이게 당연히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관에서는 이게 빨리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322억이라는 사업비가 이제 그 4년 안에 집행이 돼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큰 숙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디 가서 살더라도 그 삶의 터전이 하나 정착이 되는데 1년, 2년, 3년에 그렇게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봐서 그것이 정착이 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은 굉장히 급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쇠퇴하고 있었던 이 지역을 갖다가 이 사업을 통해서 당장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공감대 형성해가는 과정.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려면은 소위 말하는 주민 역량 강화, 이게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주민 역량이 전제되지 않고서 사업이 제대로 들어가는 법은 없거든요. 적어도 그런데 이제 좀 신기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다 낯설고 다른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대화를 하고 매주 모여서 얘기 나누다 보면 그 상대방의 입장이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순간부터가 공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분은 저런 사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런 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사업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서 내 사업이 우리 사업이 되는 순간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도시재생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꼭 건물 안 지어도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주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소통과 이제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그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서울시 종로구, 그 다음에 대전 동구, 대구 동구, 부산 영도 지역을 도시재생을 시작하시면서 시작된 사업이고 13년 차를 맡고 있는 사업인데 네. 사실은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대학에서 한 학과로 마련이 될 때 학술적인 그 기반이 마련되고 전문가가 육성되고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 당장의 앞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먼 비전을 가지고 그걸 실행을 할 때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통 분야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각 축의 그 서로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상대 얘기는 사실 잘 수용이 안 되는 형편이라 그것을 조금 더 좀 진보된 체계로 바꿔주려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전문가의 육성이 국가적으로 좀 이게 당연히 문재인 정부만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이라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고 그렇게 되려면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데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그 소규모 학교 체제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전문적인 학과 체제로서 대학에서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전문가들이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조각조각 하나의 패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공감대가 전 국민대 공감대가 형성해서 마을 사업이지만 전체적인 국가의 원동력을 갖추는 사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소통을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상생의 소통의 기회를 만든다면 도시재생이 더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 모시고 원주형 사례를 통해서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도내 이제 도시재생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교수님부터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 역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육으로 자꾸 오해하시는데 그게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해가는 한 과정이고 그 공동체성이 회복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다 뭐든지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제가 쭉 해왔던 사업들이 다 그런 걸 입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간을 다시 만든다 여기보다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활력을 쭉 불어넣는다는 관점으로 다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기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이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들어갔다면 이제는 주민들의 활력을 찾는 요소로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그 지역의 새로운 그 하드웨어를 입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 문화, 감성, 스토리들을 담아내는 도시재생 사업이 돼야지만 될 것 같고요. 이 주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 원주 도시재생의 사례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도시재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심도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원 교수님, 지명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